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듀의 김한 교수입니다. 자, 2025년도 군무원 시험이 어제 7월 5일이죠.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학 9급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통신공학 문제는요, 총 25문제가 어김없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초가 아주 튼튼한 수험자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 21문제는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기본이 튼튼하지 않는 학생들은, 즉 수험자분들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대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출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초가 튼튼하냐 안 하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신호가 주어졌어요. DC 신호도 있고요. 교류 신호도 이렇게 섞여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를 S of T라고 주어주고요. 주파수가 다른 정인파들이 합쳐진 복합 신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음 보기 중 S of T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단순한 문제예요. 이 신호 성분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죠.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 O와 같은 신호가 있고요, 사인파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O는 DC 신호죠. 그럼 DC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DC는 주파수가 0인 신호죠. 그 다음에 여기 교류 신호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 진폭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신호의 진폭들이고요. 그 다음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T 앞에 있는 요 성분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배울 때 주파수 성분인데 그냥 주파수는 아니라겠죠. 이것을 오메가라고 해서 각 주파수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주파수인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값을 갖고 있다. 그 값을 T 앞에 적는다. 그래서 교류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T 앞에 있는 이 오메가 성분을 본다면 F를 구할 수 있죠. 이 40파이가 2파이 F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파이 약분이 되고 2를 약분하면 주파수가 20이라고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요거는 50Hz가 나오고 요거는 150Hz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신호의 성분에는 주파수가 0인, 그 다음에 20Hz, 그 다음에 150Hz인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신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닌 건 뭐냐면 0, 20, 150, 아닌 건 1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쉽게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이 2번 문제도 굉장히 쉬웠죠. 이거는 뭐 다 맞췄을 것 같아요. 통신 신호가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송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 전송 손상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송 손상의 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손실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잡음 같은 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손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연 왜곡,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감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호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될 겁니다. 근데 채널 전송 용량, 채널의 용량이죠. 채널의 용량은 뭐였어요? 우리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에서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전송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정의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채널 용량은 C는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에서 오류 없이, 에러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송 속도라는 것은 최대 전송 용량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널의 용량의 정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채널 용량이라는 것은 내가 보낼 수 있는, 에러 없이 보낼 수 있는 채널의 최대 용량을 의미하는 거지 신호 전송 손실의 원인은 아니죠.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문제로 가죠. 이 3번 문제도 이제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채널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채널상에 잡음이 있다고 가정해서 구한 채널의 용량이 있죠. 그걸 샤논의 공식이라고 하죠. 이 샤논의 공식은 채널의 대역폭에다가 미치 인 로그의 1 플러스 SMB 이렇게 구하는 것이 샤논이 구한 채널의 용량이었죠. 근데 채널에 잡음이 없다고 가정하에서 이제 채널의 용량을 구한 분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지연 왜곡이 있다고 가정해서 채널 용량을 구했죠. 그 사람이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입니다. 나이키스트의 채널 용량 구하는 공식은 2배의 채널의 대역폭이죠. 그 다음에 로그 위치 인 로그의 m입니다. 이 m은 신호 준위 개수죠. 다른 말로 신호 상태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잡음이 없는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이키스트가 말한 채널의 용량 구하는 공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채널에 잡음이 없다고 가정하고 통신 채널의 대역폭이 주어졌습니다. 200Hz, 이 대역폭이 주어졌죠. 200Hz. 그 다음에 최대 전송률, 이게 이제 채널의 용량을 의미하는 값이죠. 주어졌을 때 요구되는 신호의 부호와 비트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로그 2의 m, 요게 바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 즉 여기서 물어보는 값에 해당됩니다. 이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를 계산하는 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요걸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주고 요거 줬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채널의 용량은 얼마예요? 3200 bps고요. 그 다음에 2배의 대역폭은 얼마예요? 여기 대역폭은 200Hz죠. 200Hz. 그 다음에 로그 2의 n, 이 값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됩니다. 이 로그 2의 n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 계산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 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나누면 되죠. 자, 여기면 400이 되니까 공 두 개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4를 나누면 8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는 8비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구되는 신호 부호와 비트수는 8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4번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로서 아주 쉽죠. 데이터 신호 속도와 보호 속도의 관계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임의의 변조 방식을 적용한 후에 아날로그 통신 신호의 변조 속도, 다른 말로 이제 보호 속도라고 하죠. 2400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데이터 전송률, 일명 데이터 신호 속도라고 하죠. 그것이 9600 bps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본 신호에 적용된 변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이 말이죠. 자, bps는요. 데이터 신호 속도는 n 곱하기 b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b는 보호 속도의 기호로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신호 속도,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전송률이 되는 거고요. 보호 속도, 여기 주어졌죠. 변조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n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n은 bps를 자, 보호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bps가 얼마예요? 9600이고요. 자, 보호 속도가 얼마예요? 2400이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4. 이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4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로그 2의 m진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다겠죠? 이게 신호의 상태수, 다른 말로 신호 준위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조 기술의 앞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m이 되는 거죠. 코드 락처 Q는요, 사진을 의미합니다. 사진. 그 다음에 바이너리의 B는 이진을 의미해요. 이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값이 4가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m이 얼마가 돼야 돼요? 2의 4승. 1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쉽지만 기초가 이제 있는 분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임의의 주파수를 갖는 S of T, 교류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아날로그 신호를 PCM 방식으로 변조하였다. 여기에서 양자화된 신호는 3비트로 부호한대요. 그럼 3비트로 부호한다는 것은 양자와 비트수도 똑같아요. 부호와 비트수하고 3비트로 양자와 부호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자와 비트수가 3비트가 되면요, 스텝수가 나와요. 나누는 스텝수는 2의 3승으로 계산하죠. 즉 8스텝으로 나누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스텝당 몇 볼트의 전압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그럼 이 교류 신호를 보시면요, 이게 사인파잖아요. 그럼 사인파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진폭이 얼마냐? 8볼트죠. 8볼트입니다. 그럼 요 높이가 8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폭이 8볼트면 아래 진폭도 8볼트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8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가장 큰 진폭과 작은 진폭의 사이는 몇 볼트가 돼요? 8볼트, 8볼트 합치면 16볼트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체 16볼트를 몇 개 단계로 나눈다? 8스텝으로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8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스텝당 몇 볼트? 2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래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 기본 중에 기본, 아주 쉬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통신 회선 이용 방식 중에 하나의 링크에 연결된 두 단말 장치는 데이터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대요. 통신을 동시에 할 수는 없대요. 데이터 송신과 수신 역할을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예요? 반이중 방식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 때 이제 배우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송 방향에 따른 분류죠.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내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방식이 단방향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 이런 방송들은 방송국에서 보내준 신호를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죠. 근데 양방향 통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무전기처럼, 무전기는 어때요? 말을 할 때는 말만 해야 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이 반이중 방식이에요. 동시에 통화가 안 되는 거죠. 들을 때는 듣기만 해야 되고 받을 때는 받기만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반이중 방식. 여기서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전이중은 뭐예요? 일반 통신, 전화기와 같은 방식이죠.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도, 말을 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끊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 이것이 바로 전이중 통신 방식이죠. 그 중에서 반이중을 물어본 거예요. 기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 문제인데 또 이것이 기본이 이제 충실해야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동기식이라는 거죠.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있고 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 슬롯을 일정에 나눈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가 있든 없든 일정하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비동기 시분할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채널에게는 슬롯을 할당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두 가지를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일단 동기식이에요. 보낼 데이터가 있든 없든 채널을 할당해주는 방식이죠. 근데 N개의 송신 장치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했다. 이게 장치가 N개다 이 말이죠. 자, 하나의 프레임에 담긴 타임 슬롯의 최소 개수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럼 N개의 단말이 슬롯을 할당을 받으려면 최소한 N개의 슬롯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내지 않는 단말에게도 계속 슬롯을 할당하니까 최소의 개수나 최대의 개수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는 최소의 개수나 최대의 개수나 같아요. 일정하게 나눠놓고 데이터가 있든 없든 슬롯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동기식 시분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N개가 답일 것이다. 쉬운 문제였죠. 근데 이걸 이제 기초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동기식이었다 그러면, 자, N개의 송신 장치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보내지 않은
단말에는 슬롯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n개보다 적은 슬롯이 할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 개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동기식은 보낼 데가 없는 단말에게도 슬롯을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개수나 최소 개수가 같습니다. 즉 송신 장치의 개수나 할당에 대한 슬롯의 개수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M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일반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쉽게 풀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기시분할 다중화. 동기시분할, 같은 동기 방식입니다. 동기시분할 방식이에요. 5개의 송신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5개의 송신 장치의 채널을 전송 지연 시간 없이 다중화하고자 한다. 각 채널이, 이게 하나의 채널이죠. 각 채널이 200바이트 per second, 1초에 200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채널마다. 전송하고 각 채널로부터 4바이트씩 다중화한대. 그러니까 요 한 채널을 4바이트씩 다중화를 하면, 자, 나눠볼까요? 4바이트로. 단위가 같으니까 50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담는 경우 다중화된 링크에서 초당, 1초당 전송해야 될 최소 프레임 수는 얼마냐. 그러니까 한 채널에 50개 정도는 한 프레임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한 채널의 전속도가 200바이트 per second, 1초에 200바이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각 채널마다 4바이트씩 다중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바이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면 50개의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수는 5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최소 비트수. 비트수? 그러니까 초당 한 채널이 200바이트 per second 아닙니까? 그러면 200. 바이트라는 것은 1바이트가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8을 곱해줘야 전체의 비트수가 나오죠. 그래서 한 채널당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1초에 200 곱하기 8비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당, 1초당 200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5를 곱해주면 전체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80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보낼 수 있는 최소 비트 수는 8000비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8000이 답이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초가 좀 되어 있는 분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초가 부족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어렵지 않는 문제죠. 자, 어느 주파수 대역 도약 확산, 주파수 도약이죠. 프리퀀시 호핑 기술입니다. 확산 기술 중에서 시스템이 4비트 주파수 도약 패턴을 나타낸다. 가능한 주파수 도약 흡수만큼 자 10kHz 대역폭의 데이터를 변조한다면 이 주파수 호핑 확산 기술 시스템의 전체 대역폭의 적절한 값은 얼마냐? 단 보호 대역을 1kHz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흡수를 알아야 돼요. 4비트로 도약을 한다 그러면 2의 4승계의 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2의 4승이니까 16이 나오죠. 그러면 한 개당 10kHz의 대역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kHz를 곱하면 필요한 대역폭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호대역이 필요하죠. 보호대역. 그래서 16개의 신호가 있습니다. 16개.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그 사이에 보호대역이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가? 1kHz. 그러면 2개가 있을 때는 대역폭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보호대역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3개면 그 사이에 또 대역폭이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보호대역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신호가 4개면 또 하나가 필요하니까 보호대역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호의 개수보다 보호대역은 딱 1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총 대역폭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 16개의 신호니까 15개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15개의 보호대역이 필요한데 한 개당 보호대역이 얼마? 1kHz죠. 그래서 곱하기 1kHz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전체 필요한 대역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지만 이런 내용이 기초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튼튼한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60kHz고 이게 15kHz니까 합치면 175kHz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송신 측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줬어요. 보내지는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수신 측에서 받는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 다음에 해밍거리를 구해라. 해밍거리는 이 2개의 비트열을 같은 자리씩 비교해서 서로 다른 비트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해밍 비트죠. 그래서 먼저 이 해밍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밍거리라는 것은 비트열을 2개를 나타냅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110, 111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신되는 데이터의 비트열은 10, 11, 01 이렇게. 같은 자리끼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건 빼고요. 다른 거의 개수만 세는 거죠.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비트만 세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예요? 3이죠. 그게 바로 해밍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밍거리를 먼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밍거리는 3이 되죠. 이 해밍거리를 알았을 때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 개수, 검출 가능 개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검출 가능 개수는 해밍거리를 알았을 때 D-1로 구하죠. 그래서 D가 3이니까 3-1을 하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에러를 검출했으면 정정도 해야 되잖아요. 정정 가능 개수입니다. 자, 정정 가능 개수는 제가 기초 공부를 할 때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다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구하는 공식을 외울 때는 홀수계와 짝수계로 나눈다겠죠. 만약에 해밍거리가 짝수였다. 그러면 D-2를 해서 2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밍거리를 구했더니 홀수였다. 개수가 홀수계였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D-1을 해서 2로 나누면 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정 가능 개수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굉장한 복잡한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지 말고 편법으로 이걸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해밍거리가 3이니까 홀수잖아요. 홀수니까 이 공식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D-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D가 지금 3이니까 3-1을 해서 2로 나누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정정 가능 개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3, 2, 1 순으로 되어 있는 게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겠어요. 11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초 문제죠. 토폴로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이 언젠가부터 이 토폴로지가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렌에 사용되는 토폴로지 형태가 아닌 걸 고라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렌에서는 잘 안 쓰는 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쉬형이죠. 이거는 웬에서 씁니다. 주로 웬에서 쓰지 렌 방식에는 거의 안 쓰는 토폴로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폴로지 5가지 형태를 나열해 왔는데 이 중에서 그물형이라고 하는 메쉬형하고요. 트리형, 나무형이라고 하는 트리형은 웬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지 렌에서는 잘 안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특히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때 하셨죠. 나머지 링형이라든지
스타형이라든지 버스형은 다 랜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무선통신 기술 중 소비 전력이 가장 낮답니다. 소비 전력이 가장 낮대요. 소비 전력이 가장 낮고 지원하는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도 가장 낮대요. 속도도 가장 느리다 이 말이죠. 저전력, 저가의 기기 제어에, 저전력이면서 저가의 기기 제어에 가장 적합한 기술.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급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지급이야 블루투스, 그 다음에 UWB는 무선 팬 기술이죠. 4번에 나와 있는 기술은 무선 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선 랜 기술의 표준은 IEEE 802.11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선 랜보다는 무선 팬이 근거리이기 때문에 저전력 저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답이 되지 못할 거고요. 이 셋 중에서 무선 팬 기술 중에서 가장 저전력이면 저가는 뭐래요? 지급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표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될 내용이죠. 자, 블루투스, UWB, 지급에 의한 특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게 주파수대입니다. 블루투스는 2.4기가, 그다음에 지급이도 똑같이 2.4기가대를 쓰죠. 뭐만 UWB만 다르죠. 주파수가 높습니다. 3.1기가, 7.2기가대를 쓴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송 속도 알아두세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게 UWB죠. 그래서 UWB는 거의 1기가 bps 정도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빠르죠. 1mbps. 이거는 이제 초기 속도고요. 지금은 한 4mbps 정도 속도까지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는 느리죠. 20kbps에서 200kbps 정도로 가장 느린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송거리. 가장 긴 거리를 갖고 있는 게 UWB죠. 150m 정도. 그 다음이 블루투스죠. 10m 정도. 그 다음에 지급이는 7m 정도. 요즘 이제 블루투스는 더 멀죠.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셋 다 저전력을 갖고 있지만 지급이가 가장 저전력이고 다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급이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표준은 외우셔야 됩니다. 블루투스는 IEEE 802.15.1이죠. 무선 팬 기술은 IEEE 802.15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15.1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15.3이 UWB, 15.4가 지급이다라는 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1번이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프리엠파시스와 디엠파시스 회로가 주로 사용되는 변조 방식. 이건 FM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FM 방식에서 무선 송신기, 그래서 FM 송신기의 보조 회로 중에서 프리엠파시스를 쓰는 이유. 그럼 이제 수신기에는 디엠파시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송신기의 프리엠파시스와 디엠파시스는 목적이 뭐냐? 뭐예요? 고주파 성분의 SMB 개선 목적이다. 이게 이제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음성을 보낼 때요. 음성의 주파수는 거의 이제 1kHz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아래에 대다수가 있어요. 1kHz를 넘는 주파수는 많지 않죠. 음성의 주파수는 300에서 3400Hz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1kHz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낮은 주파수는 그냥 보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이 높은 주파수는 이득이 낮아져요. 그래서 수신단에서 그냥 보내버리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높은 주파수는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요. 강조해서 보낸다. 이렇게 증폭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는 이렇게 수신하면 안 되잖아요. 일정하게 이렇게 들리려면 다시 이렇게 해주는 회로가 필요하죠. 그러면 신호가 일정하게 들릴 것이다. 즉 SMB가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주파수 성분의 SMB 개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조 회로가 FM 송신기에는 프리엠파시스, 이렇게 강조해주는 회로가 프리엠파시스예요. 수신단에서 이렇게 해주는 회로가 디엠파시스죠. 그래서 프리엠파시스는 미분기고요. 디엠파시스는 적분기라는 것도 아시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엠파시와 디엠파시가 필요한 필요한 변조 방식은 FM에서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FM 송신기에는 프리엠파시스, FM 수신기에는 디엠파시스를 쓴다. 그 이유는 높은 주파수, 고주파 부분의 SMB 개선 목적이다. 이런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으로 가죠. 자, IEEE 802.3 표준에서 정의된 이더넷 표기 방법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이더넷 표기 방법이죠. 자, 이 방식의 전송 매체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고르라겠네요. 이 앞에 있는 이 1000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전송 속도죠. 전송 속도. 단위는 메가bps예요. 그래서 1000메가bps, 즉 1기가bps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전송 속도는 1기가bps, 1000메가bps가 된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요 베이스는 전송 방식을 말합니다. 전송 방식을 말하는 거죠. 베이스는 베이스밴드 전송, 기저대역 전송을 말하는 거고요. 브로드밴드 전송은 아니다라는 거. 틀렸죠? 그다음 뒤에 있는 T는 전송 매체죠. 전송 매체를 의미합니다. T는 트위스트 페어, 꼬임성이죠. 특히 이제 UTP 케이블을 쓰죠. 그래서 UTP 케이블이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FTP 케이블만 사용한다. 틀렸죠. 그래서 속도도 틀렸고요. 맞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송신기와 수신기에는 믹서, 혼합기라고 하는 믹서가 사용된다. 이 믹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모두 고르라는 게 어렵죠. 자, 발진기 함께 써요. 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슈퍼 헤드란 수신기를 공부를 많이 했죠. 거기에 혼합기 부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주파수 변환부죠. 혼합기 밑에 국부 발진기가 있죠. 그래서 발진기와 함께 항상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믹서다라는 거죠. 발진기와 함께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송신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수신기가 아니에요. 송신기에서는 신호를 높여주는 거죠.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되니까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대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맞습니다. 만약 이게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혼합기를 설명했다면 틀린 거예요. 수신기에서는 반대로 신호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슈퍼 헤드라는 수신 방식에서는 중간 주파수로 만들어서 수신을 하잖아요. 주파수대를 적당한 주파수로 낮추죠. 낮춥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는 주파수를 낮추지만 송신단에서는 변조를 해서 보내니까 주파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 나가 다 맞는 거예요. 가도 맞고 나도 맞고. 다는 신호의 세기를 증폭하는 것은 증폭기죠. 우리가 이제 주파수 변환부에 들어있는 혼합기와 거기에 이제 국부 발진기가 있는데 그걸 거치고 나면 신호는 대다수 줄어요. 감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폭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증폭한다는 말이 꼭 틀린다, 뭐 안 틀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주파수 변환부의 이득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증폭한다는 것은 꼭 맞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신호 세기를 증폭하는 것은 증폭기에서 한다. 알겠죠? 그래서 주파수 혼합기에서는 주파수를 변환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자,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갖도록 한다. 이게 이제 제일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역으로 바꾸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제어한다는 말이 틀렸어요.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이 틀렸죠. 우리가 이제 혼합기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대로 바꾸는, 변환하는 역할만 하지 제어하는 역할은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 성분보다 더 높은 신호가 오면 제거한다든가 낮은 신호가 오면 또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필터가 있죠. 그 필터 같은 것이 이런 제어 역할을 하는 거지 혼합기는 제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주파수 대역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제어란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봤을 때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제어란 문장이 들어가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만 고르라겠습니까? 가와 나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요 네 번째 문항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슈퍼헤드란 수신기 구조죠. 여기 주파수 변환부에 혼합기, 믹서하고 국부 발진기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많이 배우셨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FM 면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꼽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이 기초가 이제 튼튼한 분만 쉽게 풀었을 그럴 법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보기 가를 보죠. 신호 품질 향상을 위해 송신 전력을 크게 한다. 우리가 이제 보내는 전력을 크게 하게 되면요, 신호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호 품질을 높이지는 못하죠. 여러분들 그 신호 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잡음을 줄인다든가 그래야만 신호 품질이 좋아지죠. 품질을 높이는 거하고 신호의 크기를 높이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송신 전력을 높인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신 전력을 키워주면 신호가 크게 가니까 멀리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송수신 거리를 이제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신호 품질을 높일 수는 없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FM 변조니까 변조된 신호의 크기는 일정하겠죠. 우리가 FM 변조를 하면 진폭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신호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나번은 맞고요. FM 변조를 하게 되면 위상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파수하고 위상은 밀접합니다. 그리고 특히 간접 FM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위상 변조를 이용해서 FM 변조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일정하다는 문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FM 변조는 주파수나 위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도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락성 건파는 AM에서 사용되는 수신 방식이죠. 이 포락성 건파 방식은 우리가 기초 이론 때 배우셨잖아요. 신호의 이제 반송파에 신호가 실려오면 수신단에서 그 반송파의 진폭을 읽어가지고 신호를 복원하는 방식이잖아요. 진폭 변조에서 쓰는 복원 방식, 복조 방식이 바로 포락선 건파 방식입니다. 즉 AM에서 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M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맞은 게 나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너무 쉬웠죠. 채널 부호화. 자, 우리가 이제 부호화에는 크게 이제 디지털 전송에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소스 코딩. 소스 코딩은 우리말로 원천 부호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에 채널 코딩, 채널 부호화가 있었죠. 두 가지 부호화가 있었는데 송신단에서는 원천 부호화인 소스 코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채널 코딩을 나중에 하죠. 이게 원천 코딩은 뭐였어요? 압축이었죠. 압축. 채널 코딩은 뭐였어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어떤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압축을 먼저 한 다음에 보조 정보를 덧붙여서 전송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기초 이론 때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왔던 교재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천 부호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채널 부호화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수신단에서는 이제 반대 순서로 복화를 하는 거죠. 채널 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천 복화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조 정보를 덧붙여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정보를 이용해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축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문장을 보면 채널 부호화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 압축 과정을 거친 후에 전송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 이것이 원천 부호화, 소스 코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딩을 먼저 하고 채널 코딩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장은 채널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거쳐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이니까 원래 정보보다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라는 문장은 맞죠. 그 다음에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채널 부호화 또는 채널 복화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이 채널 부호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과정이 채널 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딩에 이제 해당되는 코드들이 나오는 거죠. 터보 코딩이 있다라는 거죠. 터보 코드라는 거 배우셨죠? 그다음에 이제 LDPC 코딩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등이 최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다. 18번으로 가죠.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초가 튼튼한 분들은 쉽게 풀었을 법한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값을 갖는 상황에서 최대 전송 속도를 샤넌의 공식이죠. 사용해서 구해라. 일단 이제 샤넌의 공식을 알아야죠. 자, 샤넌의 공식에서 채널의 용량 구하는 공식은 샤넌은 자 채널의 대역폭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2에 자,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죠. 자, 이걸 이제 명확히 이제 아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 보면 채널의 대역폭을 준 거예요. 이 대역폭은 채널은 대역폭을 준 거죠. 그러니까 B 값을 준 거죠. B의 값은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 전력을 dBm으로 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이걸 숫자로 바꿔야죠. 신호 전력이니까 와트 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보죠. dBm은 자, 절대 레벨의 dB잖아요. 자, 10로그를 이용해서 구한 거죠. 기준값이 이 m이 붙어 있는 게 이게 1mW라는 뜻이라겠죠? 기준이 1mW예요. 자, 그 다음에 신호 전력을 S라고 할게요. 그렇게 구한 값이 13이라는 소리죠. 요게 13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S를 구해야죠. 그러면 10을 나누면 요건 1.3이 되고요. 밑이 10이니까 고로 S는 10의 1.3승이죠. 10의 1.3승 곱하기 요게 있으니까 1mW. 이대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이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거 계산할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10로그 잡음 전력이에요. 자, 1mW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잡음 전력은 N이라고 한다면 이게 3이라는 소리죠. 3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고로 N은 자, 이거 10을 나누면 이게 얼마가 돼요? 0.3이 되고 밑이 10이니까 10의 0.3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1mW가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SMB를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나눠보죠. 그러면 1mW는 약분이 되고요. 지수승은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SM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SMB는 10에 빼면 1승이 되죠. 10의 1승은 뭐예요? 10이죠. 뭐. 이게 10이란 소리죠. 이게 10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이게 자, 1 곱하기 메가헤르츠니까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BPS를 메가 BPS로 고치면 되겠죠. 1메가를 여기 단위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용량 C는요. 요건 1메가로 고치면 끝나는 거고요.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로그 2에 1 플러스 10 단위만 메가 BPS 이렇게 써주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분은 쉽게 풀었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디지털 전송에서 16진 PS키입니다. 그 다음에 16진 QAM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맞는 걸 고르라는 말이죠. 일단 이것도 16진이고 이것도 16진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n은 얼마가 돼요? 로그 2에 16 계산하면 이게 2의 4승이니까 4비트가 나오죠. 이것도 n을 한번 배우면 로그 2에 16 하면 4비트 똑같죠. 이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두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송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적절한 걸 찾으라겠어요. 자, 16진 QAM으로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 전속도 BPS가 16진 PSK보다 높다. 땡, 같아요. 속도는 같아요. 둘 다 4비트씩 보내는 속도는 같습니다.
두 방식 모두 전송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동일하죠. PSK 방식이나 QAM 방식은 대역폭 소모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았네요. 동일하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동일한 평균 전송 전력을 가질 경우에 자, 같은 16진이지만 PSK 방식의 오류 확률이 더 낮다가 아니라 더 높습니다. QAM 방식이 한 번에 보내는 비트수가 같을 때는 QAM이 가장 오류 확률이 적죠.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변조 방식의 성상도는 동일하다. 성상도가 뭐예요? 자, 이렇게. 자, 16진은 위상을 16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또 하나를 나누면 8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8개. 그죠? 그걸 더 나누면 뭐예요? 16개를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성상도라고 하죠. 근데 QAM은 진폭과 위상을 이용해서 16개를 나누는 거니까 위상은 자, 이렇게 8개만 나누면 되죠. 이렇게. 위상은 이렇게 8개만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의 위상차에 진폭을 2개씩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6진 QAM 방식의 성상도가 되는 거죠. 두 개는 다르죠. 그래서 동일하다, 땡, 다르다.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두 방식 모두 전송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OSA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리 계층에서 ARQ는 전송 제어 방식이잖아요. 전송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은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이거는 전송 제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 이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입니다. 틀렸네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라우팅 기능은 라우터가 하니까 3계층이 되겠죠. 라우터는 3계층의 장비잖아요. 그래서 3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은 틀렸죠. 자, 압축, 그 다음에 암호화. 압축이나 암호화, 이런 거 관련된 거에 뭐라 해요? 표현계층이라 했죠? 표현계층. 응용계층 아닙니다. 표현계층 담당하죠? 압축, 암호화. 이런 것들은 표현계층에서 담당한다. 그럼 TCP는 4계층의 프로토콜 아닙니까? 그러니까 UDP나 TCP, 4계층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4계층을 전송계층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겠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퓨리의 변환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시간 영역에서 사각 펄스, 여기서 이제 사각 펄스라고 하는 펄스는 이제 렉탱귤러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렉탱귤러 함수를 우리가 퓨리의 변환하면 싱크 함수가 된다. 반대로 이제 싱크 함수를 또 퓨리의 변환해도 렉탱귤러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변환상이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퓨리의 변환에서 배웠죠. 이것은 맞는 말이고요. 시간 영역에서 상수, 뭐 1과 같은 상수를 주파수 영역으로 고치면은 뭐야? 임펄스 함수가 나오죠. 델타 펑션이 나옵니다. 델타 펑션이 나오죠.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코사인 함수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주파수 천위를 발생하죠.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뭘 하면 돼요? S를 곱해주면 되죠. S를 곱해준다. 미분은 맞아요. 곱해준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적분은 S를 나눠주죠. 나눠주면 됩니다. 적분은 S로 나눠주면 되고 미분은 S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S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J오메가잖아요. J오메가를 곱해준다. 미분은. 그 다음에 적분은 J오메가로 나눠준다. 즉 S로 나눠준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적분한 것으로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은 S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은 S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은 4번이 틀렸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 같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감쇄는 1kg당 3dB의 감쇄가 발생한대요. 수신기의 잡음 전력은 10mW다. 잡음 전력은. 자, 수신기의 신호대 잡음비는 10dB 이상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SMB는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이 비니까 10로그를 취하는 거잖아요. 10로그 이제 SMB를 했는데 이 값이 뭐 해야 돼요? 10보다는 커야죠. 이게 dB로 고치는 거니까 10dB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커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잡음 전력이 줬잖아요. 얼마로 줬어요? 10mW로 줬어요. 이 잡음 전력을. 그러면 10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로그가 1이 되려면 이 값은 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SMB가 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mW란 말이에요. 그러면 S는 100mW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수신 전력은 100mW다. 최소 전력이 100mW가 와야 된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신 전력이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송신 전력을 44dBm으로 이제 송신을 했다 이 말이죠. 중간 지점에 중계기가 한 개 있대요. 딱 중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송신기고 여기가 수신기면 중간에 중계기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중계기라는 게 있다 말이죠. 여기서 신호를 44dBm을 이렇게 보냈을 때 수신의 최소한 수신 전력이 얼마가 와야 돼요? 100mW가 와야 돼요. 최소. 그럼 이것도 dB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이니까. 자, dB 이것도 m으로 고쳐보면 자, 10로그죠. 자, 기준이 1mW니까 이걸 넣으면 100mW는 같은 단위니까 약분이 되고요. 100이 되잖아요. 100은 10의 2승이죠. 2가 로그 성질이 앞으로 가서 이거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10은 1이니까 답은 20dBm이네요. 그래서 수신되는 신호 전력이 100mW가 이상이, 이 100mW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 말은 dB로 고치면, dBm으로 고치면 20dBm 이상이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 여기에 20dBm이 와야 된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 14dB가 차이가 나죠. 여기서 14dB를 빼면, 아니 14dB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4죠? 빼기를 못하네요. 자, 빼면은 24dB입니다. 24dB. 최소한 이제 24dB에 여기에 이제 손실이 있으면 이게 오겠죠. 이 이상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용되는 손실이 이제 24dB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1km당 3dB의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km당 3dB니까 3으로 나눠보면 3, 8이 24잖아요. 8km까지는 전송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답을 8km로 했다. 이랬으면 이제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구하는 문제면 난이도가 높다고 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중간 지점에 중계기가 한 개 있대요. 이 중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중계기가 송신기에서 중계기 사이, 이게 이 사이죠. 경로 감쇄를 모두 보상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쇄가 일어나는 것은 얘가 보상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감쇄가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계기가 중간 지점에 있대요. 딱 중간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나 이 거리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허용되는 감쇄가 24dB니까 8km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게 8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손실이 일어난 걸 얘가 다 보상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만 8km를 가면 여기는 감쇄가 있을 거니까 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리나 이 거리가 같죠. 왜?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8km니까 여기도 8km가 되니까 합쳐서 몇 킬로? 그렇죠. 16km.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번 회차에서 최상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생각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함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빨리 풀려고 하니까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2번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읽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실력이 대단하신 그런 분 같아요. 이 문제를 맞췄던 분은, 풀어서 맞힌 분은 아주 고득점의 점수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죠. 자,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할 때 굉장히 강의를 했어요.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SMB, 디지털 신호 전송에서는 BER라는 비트 에러율. 이것이 통신 품질의 지수가 된다. 가장 중요한 지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와 비트 오율.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SMB, 신호대 잡음비, 디지털 통신에서는 비트 에러율이라는 BER. 이것이 통신 품질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 기초 이론 때 아주 강조를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으로 가죠. 자, M array, QAM. 이게 M진이라는 소리예요.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 16진 QAM 방식에 비해서 256 QAM을 사용했을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얼마냐 이 말이죠. 요거는 로그 2에 16진 이렇게 푸니까 이게 2의 4승이니까 4비트가 나오죠. 자, 요거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로그 2의 M진이니까 M이 256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2에 256은 2의 몇 승이에요? 8승이죠. 8승. 8승. 그러니까 얘는 8비트가 나오죠. 비트수가 얘가 2배니까 전송 속도가 2배 빠른 거지. 그래서 2배 증가할 수 있다. 답은 2번.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OFDM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OFDM 문제는 안 빠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무선 랜이라는 것은 이제 와이파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와이파이를 말하는 거죠. 무선 랜에 사용하는 전송 방식이다. 맞죠? OFDM은 무선 랜의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LTE에서도 이제 OFDM 기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송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보호 구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가드 인터벌이라고 하죠. 보호 구간이 필요한 것이 OFDM입니다. 보호 대역이 아니에요. FDM에서 필요한 것은 FDM에서 필요한 건 보호 대역이죠. 가드 밴드예요. 근데 이거는 보호 구간이라서 가드 인터벌이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OFDM에서는 보호 구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서브 캐리어 간에 이게 부반송파 간에 보호 대역은 아니죠. 보호 대역은 FDM에서 필요한 거예요. FDM에서 보호 대역은 우리가 이제 OFDM은 직교 부반송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보호 대역이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웃하는 신호 간에 직교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역을 띄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FDM은 이렇게 대역을 띄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 대역을 띄워놔야지. 그래서 보호 대역이 필요한 것은 FDM이지 OFDM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OFDM에서는 심벌 간 보호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보호 구간이 필요합니다. 가드 인터벌이 필요하다.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